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SLG 무르비아 학교 최인영이라고 합니다. 화면 잘 공유되고 있나요? 네, 제가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타이머를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20년 1년 동안 진행된 연구이고요. 여기 연구에서 말하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어떤 학생들을 지칭하는지도 이제 이 내용에서 다루겠고, 그리고 이 연수 과정을 만드는 이 개발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 방법, 연구 추진 일정,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와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그 학부모님들을 조금 주목해 봤습니다. 이제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희 학교, 지금 SLG 무르비의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적응의 어려움이 예측되어서 이 학생들을 위한 좀 전문적인 곳을 찾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다른 대안학교에도 조금 이런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많이 보이고요. 그에 따른 어려움을 학교들도 겪고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혹시 이 아이의 어려움을 이제 학교에 이야기했다가 혹시나 이 학교에 맞지 않는 성격의 아이라서 혹시 이 학교를 떠나야 되진 않을까 이런 염려로 학교에 충분히 아이의 특별함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학교에 만드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까지 그러면은 학교의 성격마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따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처음 할 때는 사실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이 많았어요. 지금 사실 저는 치료 전문가인데 언어 치료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가 치료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경계성 지능만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를 치료 전공이 아닌 분들이 들을 때는 조금 배움이 느린 친구들,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전반적으로 많은 아이를 포용해서 설명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느린 학습자라는 워딩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서 장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용어가 현장에서 되게 많이 헷갈리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이 연구 처음 보고서를 낼 때는 순수하게 느린 학습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다른 대안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서 출발했지만 학교마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아이들이 느린 학습자의 정의보다 장애의 진단이 있는 아이들도 지금 학교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덧붙여서 느린 학습자까지 포함한 개념을 저희는 이 연구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지금 느린 학습자, 저희가 말하는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공교육에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의 학생들의 전체 지능, 정상 분포,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학생들은 학습 부진 아니면 학습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학년을 전체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아이들이 경계성 지능일 수 있고 학습 부진을 겪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부진에 속하는 친구들이 13.6%예요. 이 정도는 전체 한 학급에서 그 학급의 13%, 많게는 15%, 20%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평균에 준하는 학업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연수에서 담았습니다. 네,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연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고 총 10일차의 회의를 거쳐서 연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안학교 현장에 있는 그 선생님들을 돕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할 때의 설문조사는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이제 기독교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뒀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경험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학생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사실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좀 직접적인 연수 과정을 준비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 지금 이 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번 진단이 있고요. 2번 특수교육 대상자별 선정 기준이 있고 3번 대안학교 지원 대상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번은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그냥 저희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 정도의 학생들은 조금 전문적인 연수를 거치거나 관심이 있다면 이 학생들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지금 3번을 주목하시면 되는데 사실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 친구들은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쳤거나 평가를 했을 때 조금 공부를 굉장히 많은 도움이, 개별적인 1:1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선생님들이 못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가 지적 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고? 이런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사실 대안학교 현장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 거라고 예측이 됐고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1번 진단에서 말하는 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을 말하는데 이 학생들은 약물 치료적인 이런 의료적인 치료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로도 선정이 되지만 ADHD라고 해서 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학생들을 이제 발견했을 때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한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개념이 조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개념 이해를 돕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지도를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연수 과정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단은 이제 저희는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내리는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있는 건 의료적인 진단을 말하는 거고요. 2번은 물론 진단이 있는 아이들 중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법이고요. 그렇지만 이 안에 꼭 장애라고 해서 그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되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고 장애라고 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 학생에게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센터에서 진단을 거쳐서 특수교육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다시 좀 깊은 개념 이해가 필요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꼭 진단을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만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수교육 대상은 정말 교육적인 필요를 좀 더 이렇게 필요한 이 학생들을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이렇게 10가지의 장애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경하거나 한 친구들은 대안학교에서 조금 포용해주면 어떨까 해서 지금 대안학교에 지원학생으로 연결 지었고요. 여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보면 8번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이 학습장애는 지금 정의가 정확하게 모두가 이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장애로 진단되지 않아서 다른 장애로 진단을 일단 받아서 예를 들어 의사소통 장애로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학습장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자세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조금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특정 학생들만을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구 모임을 가지면서 하는 분들이 얘기했던 게 이 학생들을 그럼 어떻게 지칭해야 될까라는 의견이 이제 논의가 됐었어요. 지금 사실 공교육 현장에서는 배움 찬찬히, 느린 학습자 이렇게 해서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들이 선생님들 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용어가 치료적 의미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느린 학습자 중에서는 적절한 치료 교육을 적기에 받지 않았을 때는 장애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치료사들이 이제 연구할 때는 위기 학생, 고위험군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봐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느린 학습자라고만 말하면 단순히 느린 아이들, 그냥 조금 학업을 느리게 따라가는 아이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저희는 일단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우리 지금 이 연구에서는 얘기합시다라고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위기 학생과 고위험군이라는 워딩 자체는 치료가 굉장히 시급하고 적절한 교육이 빨리 필요하다라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이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느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이제 워딩이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용어를 찾는 게 필요했고 그리고 대안학교 현장에서는 그럼 모세라는 그 성경의 인물을 저희가 해석해서 이 전체 연구,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학생을 돕는 헬핑 모세 프로젝트로 이제 이게 계속 이어져 가면 어떨까라는 논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의적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만든 교재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연구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아까 앞서 여기서 말한 이 대안학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 전체 학생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지금 정의하고 이제 이야기를 연결 짓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보면 일단 설문지 개발은 인식 조사하는 설문지로 구성이 됐고요. 학생 특성 관련 교사 경험을 묻는 질문,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대응했고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제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연수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설문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전문가 간담회를 저희가 거쳤어요. 그래서 여러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를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A, B, C, D 학교가 있어요. A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선발 기준이 아니지만
학교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교가 있었고요. B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부분적으로는 입학을 허용하여 돕자. 그치만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그 개별 선생님들을 모셔서 직접 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학교예요, B 학교는. 그리고 C 학교는 별개로 도움반, 특수교육 대상자로 해서 TO가 따로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안학교마다 사실 특수교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있는 곳에서는 정해진 TO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교사도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학생 TO가 제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C 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 교육을 시행하나 특수교사가 있어서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선발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과 특교자 전형이 따로 있어서 특교자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지만 이 학생들 그중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경우는 그 학년의 TO가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D 학교는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학년별로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C 학교와 다른 점은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도 이제 중도에 지원이 필요하면 도움반 입급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이러한 지금 4가지의 유형의 학교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대안학교 현장이 보통 대부분 A 학교 형태이고요. 그리고 B 학교는 이제 막 생기고 있고 C 학교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 학교는 지금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학교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지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마다 저희가 막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네.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A 학교 같은 학교가 아마 많을 거예요. 입학 선발 대상은 아니었지만 학업을 하면서 지금 학습 지원 학생 그 대상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이거는 경미했기 때문에 입학 선발 전형에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업이라는 이제 학교를 들어와서 학업이라는 걸 하면 그때 보여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학업만 도와주면 되는 아이들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습 지원 대상 중에서도 경미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수가 이러한 학교에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전체 대안학교,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는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습 부진 제일 많이 만나고 있다고 지금 응답하셨고 ADHD, 경계선 지능, 학습장애 이 순으로 지금 많이 만나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요. 학습 부진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이유는 학습 부진은 입학 선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초등 저학년에서는 학교 선발 과정에서 놓쳐지는 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 학습 부진이 공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관련 경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봤고요. 수업 태도, 생활 태도에 대한 경험, 교과 학습 특성에 대한 교사의 경험, 그리고 이 학생들의 사회 및 정서 행동 특성과 관련한 교사의 경험을 조사한 이렇게 설문한 결과이고요.
주된 특성은 수업 태도 및 생활 태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제 토로하셨고, 그다음이 교과 학습, 어떻게 학습을 도와줘야 될까? 그리고 이 학생들의 정서 행동 특성이 조금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수업 태도 및 생활 태도에서 많이 어렵다. 이 아이들을 지원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 및 정서 행동도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사회 및 정서 행동 특성이 지금 분포도에서는 교과학습 특성보다는 적게 분포하지만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교과학습이 어려운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이 결과는 뭐 해석을 해 봐야겠지만 사회 정서 행동의 특성은 되게 외연화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느끼는 피로나 그 업무 과중도가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외연화된 이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돕는 내용이 연수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대응 경험도 지금 이 학생들을 도와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노력을 해 봤습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 주신 건데, 이 응답 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연수 과정에 녹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수 방법 그리고 절차를 알려드려서 교사들이 조금 이 어려움이 조금 이제 수월해질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아마 느끼는 어려움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담겨 있으니까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일단 제일 시급한 건 학교마다 이런 학생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서 이 부분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 아이가 이런 지원 대상일까? 긴가민가 할 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이 교재에 지금 포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 뒤에 참고를 보면 지금 이 매뉴얼에 따른 세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학생들을 돕는 이제 매뉴얼을 학교에 적용하셔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채는 단계부터 학교 내의 도움으로만 돕고 끝낼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전문 기관까지도 의뢰해야 하는 아이인지 이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단계 연수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2단계는 일단 가안으로 지금 1박 2일로 지금 만들어 봤고, 여기에는 이제 이 학생들을 돕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학생들은 어떤 진단을 받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 그리고 학교마다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모 상담, 이런 학생들을 이제 키우는, 양육하는 학부모님들에게는 어떠한 이제 상담 기술, 상담이 필요한지, 그리고 처해 있는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어떨지, 이런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 이런 단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도울 수 있게끔 강의를 구성해 봤고요. 그리고 2일차 지금 교육 내용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런 어려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 대상 학생들을 학교에서 도울 때 교수 과정에서 도울 수 있는 건, 지금 이 아이들은 학습의 기초가 되는, 저희가 말하는 도구 교과라고 하는데,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읽기, 쓰기, 세마기, 이 영역에 대한 학습 전략이 필요해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말하는 이론과 방법을 쓰고 계셔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아이한테 적절한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연수에서는 그 전문적인 내용을 다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업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 그러면 읽기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쓰기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세마기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읽기 쓰기가 단순히 읽고 단순히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스러운 지금 읽고 쓰고 세마기가 또 세부적인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읽기도 여러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달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읽기,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쓰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 이 학생은 읽기 중에 이러한 발달이 미흡하구나. 학교 입장에서 뭐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이쪽까지 도와줄 수 있구나. 이 영역은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영역이구나 하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수 내용을 담았고요. 3단계 연수 내용은 지금 이 2단계 연수 내용을 학생들에게 실제 적용했을 때 처한 어려움 그리고 슈퍼비전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다루려고 3단계 연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토론해보고 연습해보는 단계 이렇게 해서 지금 1단계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는 큰 이야기는 다 나눈 것 같고요. 이 연구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 학생들을 만나는 그 교사분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저희 학교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 많이 더 낫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쪽 공부를 했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일반 교육 과정보다는 이쪽에 조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좀 더 다양한 학교에서 이제 케어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 연구를 했고요. 선생님들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정말 많아지기를 저는 소원해요. 이렇게 전문적인 우리 학교만이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생들을 다양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포용한다면 앞으로 지금 교육 현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지고 좁아진다고 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도.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너무 위로가 됐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교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때 강의를 듣는 저희 교사, 치료사. 왜냐하면 아는 만큼 이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 줄어요. 아는 만큼.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돕는데 이게 옳은지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이런 행동을 하셔서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알수록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조금 더 알아갈수록 훨씬 현장에서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마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학교에 공개하지 못해요. 저는 치료실에서 많이 이 학부모님들을 만나봤는데 이 학교가 이 학생들을 품는 티오가 아니었는데 들어가신 거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시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까 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받는 메시지보다 이 아이가 배제되는가? 혹시 이 학교에서 어렵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되게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그 학부모님의 탓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조금
지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제가 여기 PPT 마지막 자료에도 썼지만 전문적인 역량 강화가 돼서 선생님들도 수월해지고 학부모님들도 인식이 변화되고 수용받는다라는 것을 느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이 놓쳐지는 현장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우리 학교에서 도와주기에는 쉽지가 않아. 라고 놓쳐진다면 다수의 학생 중에서는 한두 명이 놓쳐지는 거지만 이 아이 인생에서는 전체가 놓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는 내가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하고 소외되면 내 인생에서는 그 아이 한 명을 그냥 놓친 게 될 수 있지만 그 아이 인생, 그 아이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전체 인생이 놓쳐지지 않는 대안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안학교 현장에서 지금 워낙에 극률한 마음으로 많이 돕고자 노력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 시간 잘 지키셔가지고 네, 아주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께 먼저 박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연구를 해주셨다고 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단 세 분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그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윤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주신 연구물 53페이지, 이게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 지원 매뉴얼 플로우 차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혹시 연구 결과나 설문에서 각 단계가 진행되면서 순서대로 학교나 학급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번호는 어떤 부분인지, 예, 그럴 수 있겠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현장의 목소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그 선생님보다 현장에서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몇 번이 학교 현장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돕기까지 어려운 지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교장 선생님 답변하셔도 좋겠고, 또 혹시 학교에서 좀 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이 혹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중앙기독초등학교의 이정호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장신대의 네, 임형경 선생님께서 참 기독교 교육의 모습을 찾기 위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찾기란 힘든 것 또한 실상입니다. 학습 부진 학생과 장애 학생들은 지원 매뉴얼이 달라야 하는 게 아닐까. 예, 학습 부진 학생들하고 장애 학생은 좀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하시면서 처음부터 판단과 진단이 같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반 부진 학생, 도움으로 학습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학생과 진단을 받은 ADHD나 지적장애를 받은 도움을 주어도 학습 부진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상치까지 올리기 힘든 장애 학생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아마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륜교회 김영미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연구세요.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님들이 기독교성도 고려하지만 그 중에는 일반 공교육에 적응하기 좀 어렵겠다 싶은 아이들을 둔 부모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이 질문이라기보다 약간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장승초등학교 안주희 선생님께서 2단계 연수는 언제 하나요? 라는
네,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질문이 질문 한 분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깝고요.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네. 해주시고 네, 그 네. 외에 또 질문이 더 올라오거나 또 다른 분들 네.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질문이 제 채팅 여기 전체에서는 안 보여요. 아, 네네. 한 번만 더 올려 주시면 아, 제가 네네. 얘기하고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지원 매뉴얼에서 음 지금 이 1 단계에서 8 단계의 그 학습 매뉴얼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신 거죠? 물어보신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종호 선생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학교 현장에서 네. 이제 대체적으로 이 흐름에 따라서 가는 학교도 있고 뭐 안 가는 학교도 있는데 어 대부분 어느 지점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상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관리자가 이 부분을 잘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전체적인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학부모의 인정하지 않는 거절, 네. 그 네. 지점이 가장 힘든 어떤 과정에서 음. 제일 단계를 어렵게 한다. 뭐 제가 음. 그래서 어떤 네. 부분인지 좀 알고 싶어서 아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매뉴얼을 보시면 1 단계부터 8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부 강의를 통해서 되게 많은 대안학교 선생님들도 만나고 다양한 학교를 방문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체감한 거는 사실 입학 선발 전형이 대안학교 현장에 생긴 이유는 장애 학생들을 만약에 이렇게 모르고 예를 들어 알아도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하고 수용을 했지만 많은 부분이 거기서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저희 학교도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학교의 입학 이렇게 유형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고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교육이 가능한지도 이렇게 설계하게 되고 했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상당수의 학습 부진 아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겠다. 대안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겠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책자에 보면은 그 기초학습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전체 학교마다 적용해 보시면 좋은데 굉장히 많은 학습 부진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돼요. 그래서 학습 부진은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말하는 20% 이상을 더 넘을 걸로 생각이 돼요, 학교마다, 성격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선생님들이 아마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교육하기 조금 힘들다. 이 아이가 분명히 늘기는 하는데 쪼끔 느리네.' 이런 아이들일 수 있고 제가 경험한 느낌은 대안학교 현장에서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학생들 "이 아이 경계성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하는 아이들은 제가 놀란 게 사실 장애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 경계인 것 같고 도와주세요."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보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경계선 지능이 아닌 가벼운 정도의 지적 장애 학생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이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 전문 기준을 사실은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 가벼운 정도의 지적 장애 학생을 만나도 그 학생에게 기초 학습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이 아이가 지능이 한 60에서 70 이겠구나가 보이지 대화를 할 때는 사실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 좀 많이 선생님들이 체감할 때 궁금해요 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경계성 지능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들은 장애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돕고 싶어서 얘기를 하실 때 부모님들이 되게 "기피하세요." 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가벼운 정도의 지적 장애나 뭐 아스퍼거라든지 이런 진단이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그 학부모님들은 사실 입학할 때 알고 계셨을 확률이 높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학교에서 쪼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쪼끔 작은 학교 아니면 대안학교, 특히 기독교 학교 '사랑으로 포용해 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더 부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 학교에 이게 알려지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아예 입학 선발 기준에서부터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을까? 전학가라고 하지 않을까? 이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죠.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피하세요. 사실은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치료실 현장에서 만난 엄마들은 이게 알려지면 도움받는 것보다 이렇게 배제될까 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이렇게 치료나 저희를 만나온 엄마들의 이제 상황을 선생님들이 이해하면 좋겠다. 이 매뉴얼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가 피하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민감하게 알아채기도 하지만 학습 부진은 대부분 놓쳐질 거예요. 학습 부진의 학생들은. 왜냐면 학습에서만 좀 두드러지게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뉴얼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아이들이 어렵구나. 이러한 아이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움을 학교 차원에서는 해줄 수 있구나 하고 조금 아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을 때 많이 열려 계셨어요. 이런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빨리 강의해 주세요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실 학습 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그거는 2단계 2일차 강의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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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왔던 질문들을 한꺼번에 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건가요? 한 분 것만. 네, 한 분 것만 했는데 또 빨리 얘기해 볼게요. 네. 그다음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학습 부진 학생과 장애 학생들 지원 매뉴얼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 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비슷하게 있어도 되고 좀 달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외연적인 학습 특성은 선생님들이 이 교수 전략을 이해하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치료실을 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학습 부진 아이들 중에서도 이 아이는 예를 들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게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부진이건 장애 학생이건 일단 이해를 하시면 학교에서 도울 수 있는 정도가 조금 판가름이 나실 것 같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DHD라고 해서 모두가 어려운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ADHD라고 해서 모두가 학습 부진이 있거나 학습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 현장에서는 사실 ADHD가 주 장애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의료적 접근, 이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선생님들이 약물 치료 이러면 뭔가 거부감, 특히 이제 이런 현장에서는 이게 사랑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의 특성을 왜 약물로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수 있어요. 비약물주의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판단과 진단이 같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지금 일반 부진 학생 지적장애 여기서 보시면 ADHD 학생들은 도움을 줘도 정상치까지 올라가기가 힘든 구는 아니에요. ADHD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80% 정도의 학생들은 이 주된 특성은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후에 그럼 이 아이가 정말 학습 부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실 수 있어서 뭐 요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지적장애, 예를 들어 지적장애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안학교 현장에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대안교육의 현장 커리큘럼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조금 포용해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경도의 지적장애, 지적인 결함은 다 정상 평균이 지금 넘어섰어요. 저희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이라든지 아까 말한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어떠한 교육적 노력이나 뭐 어떠한 수용적인 환경인지에 따라서 정상 지능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제가 느끼기에는 대안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벼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수용만 받아도 느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교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예를 들어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의욕도 있고 잘하고 싶고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게 공교육에 있을 때는 이게 학력, 자기가 이제 어려운 거에 대한 실패감으로 인해서 이제 2차적인 정서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속상한 친구들인데, 대안학교 현장에서 이 아이들도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수용받는 분위기. 이런 거 잘하잖아 하면서 수용받고 인정받으면 이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가벼운 정도의 지적인 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안학교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장애, 정말 돕기가 어려운 장애는 특수교육, 이 TO, 예를 들어 특수교사가 없을 때는 힘드실 거예요. 학교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특성에 따라서 사실 입학이 아닌 게 맞기는 해요. 이게 차별이 아니고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아스퍼거 학생들은 입학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굉장히 경미한 아스퍼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아이들이 그럼 이 학교에 맞지 않을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학교를 다른 그냥 보편적인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게 아스퍼거 학생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요. 이 아이들의 뭐 인지 왜곡이라든지 이 아이가 느끼는 공감 능력의 특성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 지도할 때 이런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이 아이한테 도움이 돼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연수 과정에서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움되게 설명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빛의 속도로 지금 많이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이 빨라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또 질문. 인지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는 친구. 여전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인지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능 검사가 필요하고요. 지능 검사상에서 가벼운 정도의 지적인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대안학교에서의 교육,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치료 현장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미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험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좋아지는 걸, 네네. 선생님, 네, 이 친구가 1학년 네. 이제 들어올 때, 네네. 그걸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네. 학교를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네네네. 근데 이제 위에 언니, 오빠, 아니, 누나, 형이 같이 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저희가 받았는데, 네네네.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학년에 들어와서 한 학기가 이제 지나서 부모님께 그 검사를 할 것을 권면을 드렸는데 네.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어요, 부모님이.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네. 진단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장애, 예, 이제 그 경계선에서 장애 쪽으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아이를 그래도 잘 도와서 지금 이제 이 친구가 3학년이 됐는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학습이나 뭐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 네네. 처음에는 쓰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매칭도 안 되고 음. 심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글도 쓰고 읽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놀랍게 그래도 발전을 했는데 네네네네.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학교를 신뢰하고 맡겨주는 건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 아이 개인을 생각할 때는 좀 물론 이제 지금 인지 치료는 받고는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권면을 네네. 해드려서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하는 걸까? 옳은 건지. 그런데 고민이 네네네.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경계라면요. 그러니까 네. 장애로 진단받지 않는 지능 지수, 이 순수 지능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경계성 지능이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대안학교 현장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공교육 네. 현장에서 그 친구들은 굉장히 2차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왕따라든지 뭐.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공교육보다는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그러니까 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 학생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떤 네. 직업을 가질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디까지가 사회에서 이제 직업군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도움에 대한 설계 준비를 조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 인지적인 제한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어떤 아이들은 인지가 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인지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 인지가 늘었다고 하나 공감 능력이라든지 아스퍼거 학생들은 네. 대인 관계는 끝까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럼 그 아이들한테 어떤 직업군을 영위하고 살아가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안내를 조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체를 다 감당합니다가 아니라 어머님은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이 시기에는 하고 조금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사실 그 검사를 제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순수하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인지기능, 그러니까 지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능보다 좀, 사실 네. 경계인 경우는 복합적으로, 네네.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 성숙도라고 해서 이 아이가 네네. 이러한 맞아.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네. 사회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돼서 그런 걸 맞아요.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머님이 외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네. 학교가 아마 최선일 거예요. 공교육 현장은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대안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은 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공교육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판사님이랑 얘기할 뭐 상황이 됐었는데 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잦은 범죄, 되게 약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맨날 자주 재판에서 만나면 사실 경계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경계 아이들이 이런 부적응하는 어려움을 계속 처하고 컸을 때 이렇게 좀 경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학령기에 대안학교 현장에 있다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모르겠어요. 저의 지금까지 생각이. 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사실은 이해를 많이 해주고. 맞아요. 네, 교장선생님 여기 지금 더 길어지면 약간 네. 그 개인 상담처럼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네네. 요 정도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을 제가 이제 저는 그 우리 SLG 무르비에 학교 우리 최은영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이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우리 대안학교 현장에 지금 그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저도 추정이 되는데, 이 학생들을 돕는 데 있어서 학교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의 인식의 어떤 이해도가 아직 깊지 않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사실은 제일 그런 아이들을 도우려면 가정과 학교가 협력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독교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 이 연수 개발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적어도 저는 저희가 이번에 초등대안학교에 좀 초점을 맞췄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빨리 체크하고 도와주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초등대안학교 선생님들은 적어도 이 2단계 연수 또는 1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영상화시켜서 좀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 1단계 연수 영상을 보고 2단계 연수에 와서 같이 좀 이렇게 기본 이해를 가지시면 참 좋겠다. 1단계 연수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기본 이해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에는 학교별로 조금 이런 아이들을 좀 돕는데 더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 정도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우리 최인영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방금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상담하시듯이 슈퍼비전을 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어떻게 도움을 줄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계속 교장 선생님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좀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3단계까지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지금 이제 막 우리 학교 아이들 막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시겠지만, 네, 요 정도에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차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연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은데
1단계 영상을 먼저 만들고 2단계를 해야 될지 2단계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엑기스를 1단계로 다시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한 해 동안에 좀 더 이렇게 구체화돼서 기독교 대안학교 현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우리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해주신 최인영 기장 선생님과 또 여러 질문들과 의견들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로 박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